부모님 세대는 결혼하면 전세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집 사는 거지 라고 말하곤 했죠.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아이 키우고 열심히 저축하면 자연스럽게 내 집을 갖게 되는 그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다릅니다. 월세, 관리비, 교통비를 합치면 한 달 수입의 절반 가까이가 고정지출로 나가고 남는 돈을 모아보려 해도 집값은 그 사이 또 올라 있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집이 사는 곳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성격이 뒤틀린 순간부터 시장의 룰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는 현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집 사기가 어려워졌는지, 누가 이득을 보고 있는지, 정말 바뀔 가능성은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1960년대 혹은 그 전후의 시기만 해도 집은 지금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은 자랑할 만한 투자 수단이라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추억을 쌓는 생활의 기반이었습니다. 평균적인 직장인의 연봉이 100이라고 했을 때 집값은 연봉의 200에서 300 정도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몇 년만 계획적으로 저축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던 구조였던 것이죠. 부모님 세대가 우리도 신혼 때 허름해도 작은 집 하나부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때의 내 집 마련은 거대한 도전이 아니라 인생 계획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하나의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서서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점점 자산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주택 가격은 물가 상승률보다 빠른 속도로 오르기 시작했고 특히 도심과 인기 지역의 집값은 다른 자산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서는 10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2배, 3배가 되는 일이 흔하게 벌어졌습니다. 주변에서 집값이 5년 사이에 2억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자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집은 사두면 언젠가 오른다. 월급 모으는 것보다 집을 먼저 사야 한다. 이때부터 집의 의미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는 곳에서 투자 수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럽게 시장 참여자의 구성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이 자신이 살 집을 사는 실수요자였다면 이제는 여러 채를 보유해서 임대 수익을 얻거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점점 비중을 늘려갔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한 채씩 사던 시장에서 몇몇 사람과 자본이 집을 여러 채씩 사들이는 시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도시에서는 거래되는 주택의 30% 전후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이라는 통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처음 사려는 사람들은 단순히 다른 실수요자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자금력을 가진 투자 세력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한쪽에서는 대출 한도를 계산하며 손발이 묶여있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현금 일시불로 여러 채를 동시에 계약하는 그림이 펼쳐지는 것이죠. 여기에 건설사의 공급 전략 변화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같은 부지에 집을 짓더라도 가능한 한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중대형, 고급형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이윤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20평대 소형 아파트 100세대를 짓는 것보다 30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 80세대를 짓는 편이 분양가와 옵션 수익을 합쳤을 때 남는 돈이 더 큰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초보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한 보급형 주택은 점점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과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고가 주택 위주로 공급이 재편되었습니다. 즉 집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한 입문용 계담은 사라지고 그 위에 있는 중상층 계담만 튼튼하게 남아버린 셈입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을 더욱 강하게 끌어올리는 진짜 핵심 요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토지 이용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틀입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토지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용도를 제한하는데 이 비율이 시대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공급은 자연스럽게 한계에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시는 20년 동안 인구가 30%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주거 전용용 지역은 2~3%만 늘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이미 답이 나와 있죠.
그 사이에 태어난 세대, 도시로 유입된 청년들, 새로운 가구들은 모두 기존 주택 재고 안에서 서로 경쟁해야만 합니다. 수요는 30% 늘었는데 집이 지어질 수 있는 땅은 거의 늘지 않았다면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여기에 더해 개발 가능한 토지가 있어도 바로 집이 지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를 미리 사놓고 가격이 충분히 오를 때까지 일부러 개발을 늦추는 이른바 토지 비축 행태입니다. 예를 들어 한 신규 택지 개발지에서 3년 이상 착공되지 않은 필지가 전체의 10에서 15%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땅들이 제때 주택으로 공급되었다면 공급 부족은 지금보다 훨씬 완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지를 가진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가 존재하고, 이 기대는 실제로 여러 차례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을 늦추는 요인이 계속 생깁니다. 이처럼 공급이 막혀있는 구조에서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수도꼭지의 물줄기를 조금만 틀어놓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 기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비어있는 집이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는 전체 주택의 8에서 10% 정도가 실제 거주자가 없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깔끔한 외관을 자랑하는 고급 아파트인데 밤에 불이 켜진 집은 절반도 안 되는 모습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집이 비어있으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목적이 원래부터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통계상으로는 집이 충분해 보이는데 정작 사람들은 살 집이 없다고 느끼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임대시장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예전에는 동네에 사는 개인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 사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수백 채, 수천 채 규모로 주택을 보유한 대형 임대사업자와 자본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한두 세입자의 사정을 봐주기보다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조정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협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실수요자는 점점 더 구석으로 밀려나고 도심과 인기 지역은 점점 자본이 선호하는 수익형 자산의 무대로 변해갑니다. 길게 보면 도시는 살기 좋은 공간에서 돈이 잘 도는 공간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단기 임대 플랫폼의 확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호텔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숙소를 제공해주는 고마운 서비스이지만 장기 거주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집 한 채가 사라지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관광도시는 전체 주택의 10% 이상이 단기 임대용으로 전환되면서 실제로 그 도시에 계속 살고 싶은 주민들이 외곽으로 쫓겨나는 현상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집은 분명히 많아졌는데 그 집들이 집처럼 쓰이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사람 대신 여행 가방이 드나드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커피값 아끼면 된다, 배달 조금 줄이면 집 살 수 있다는 말은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조언입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지난 20년 동안 임금은 1.5배, 많아야 2배 수준으로 올랐지만 같은 기간 주택가격은 3배, 4배까지 오른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피를 말리며 저축한다고 해도 내가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면 목표와의 거리는 오히려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가 느끼는 박탈감과 무기력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숫자로 확인 가능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판 자체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부도 물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각종 세제 혜택, 대출 지원, 청년 주거 지원, 생애 최초 구입자 혜택 같은 다양한 정책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을 충분히 늘리지 못한 상태에서 수요만 자극하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특정 시기에 일시적으로 대출이 풀리면 같은 집을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되고 결국 제한된 매물을 두고 경쟁이 붙으면서 가격은 또 한 번 뛰어오르게 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현실적인 장벽은 바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이해관계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전체 가구의 60에서 70% 정도가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집값 하락은 곧바로 자신의 자산 가치 감소를 의미합니다. 당장 내 노후 자금, 아이들 교육비, 미래 생활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자신의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정책에
우리에게는 반대하는 복잡한 심리가 작동합니다. 집값이 좀 잡혀야 한다는 말과 우리 집값은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된 마음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주택 문제는 단순히 집값이 비싸다라는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이 생활의 기반에서 벗어나 투자 상품으로 완전히 성격을 바꾸었고, 공급은 토지 이용 규제와 토지 비축 행태로 제한되어 있으며, 임대 시장과 단기 임대 플랫폼은 자본의 논리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개인의 절약이나 노력만으로는 이 구조를 뚫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아끼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고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거대한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다시 생각을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하나의 출발점에 가깝습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 뒤에 있는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쌓일수록 언젠가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논의의 한가운데에는 반드시 집은 결국 누구를 위한 공간이어야 하는가라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